6번째죠. 아파트. 아파트 얘기를 왜 하느냐. 처음으로 10억. 서울의 평균 집이 10억이다. 이번에 강남 전세 20억. 네,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가 노원구? 정말 그냥 평균 맞추기, 키 맞추기 하는 것 같아요. 10억으로. 노원구 그 상계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상계동 아파트 7억 막 하던데. 10억 뛰면 10억. 기억나요. 제가 2015년에 1억 얼마 하길래 이거 살까? 왜냐면 1억 얼마면 투자할 만할 것 같아서. 이런 데가 없죠, 서울에. 그런 근데 데가 없었죠. 노원이 오르면 노도강이 오르면 끝났다. 그 얘기를 2015년부터 계속 듣고 있어요. 구로도 올랐을걸요? 아니 그냥 모든 아파트가 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아파트,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꼼꼼히 보면요, 네.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만큼 네. 다른 지역도 새로 만들고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네. 신축. 그러니까 강남 지역만큼의 가격이 돼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게 강남은 가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막혀버리는 형태가 된 거고, 대신에 이제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형태에서 왜냐면 대출이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니까. 오히려 이제 가격 차가 네, 점점 조금. 이렇게 좁혀지는 형태에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누가 그렇게 사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이강수 씨 얘기로는 30대에서 그 빚을 많이 내 가지고 실제로 많이 산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30대면 부모님한테 이제 그렇죠. 나중에 받을 거잖아요. 네. 근데 양쪽 부모님한테 받을 건데 이때는 나중에 아이가 하나일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것도 나중에 걱정돼요. 그전 강창희 회장님 맨날 말씀하시는 건데, 맞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일가구가 그 한 명씩의 자녀를 낳는데 그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한 하나가 채는 남아. 받고 한 채는 남는데 이놈의 걸 누가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거 월세를 세금이에요. 네, 세금. 월세를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없고, 예. 그래서 그대로 놔뒀더니 집이 세금만 내요. 낡아가지고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흉가가 되는 건가요? 흉가가 되니까 그 어떻게 좀 관리를 해라 해가지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 들여서 관리만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된다. 뭐 그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나라에서는 세금 내라 그러고. 네, 세금 내라 그러고.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집에 많이 머무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인테리어도 많이 하고 집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서 평수 넓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원룸에 살고 싶지 않다.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런 수요가 시간이 흘러도 코로나가 없어지더라도 내 집을 꾸미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지금은 뭐 원룸 1.5룸 이런 게 있지만 빌라들 보면은 요새 좀 크게 짓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집이 비지는 않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게 지금 그 도시에서도 네. 상가하고 상가. 상업용하고 집이 7대 3인가 그렇죠. 아직 이게 아마 풀어주려면 되게 힘들긴 하겠지만 네. 상업용을 결국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업용 이게 비기 시작해요. 지금 메인 로드에도 많이 비었어요. 예. 그 2014년, 2013년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아무튼 제일 좋다라고 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반포잖아요. 그죠? 반포. 그죠? 지금 아무튼 뭐 1억짜리 아파트 이것도 반포에 있고 아무튼 그 하잖아요. 1억짜리 아파트가 반포. 평당. 아, 평당, 평당. 평당이다. 깜짝 놀랐어요. 어디 있나? 가자. 저기 그 삼풍 아파트 밑에 보면 네. 옛날에 재건축 이제 막 해가지고 지금은 뭐 네. 굉장히 좋은 아파트도 있잖아요. 네. 재건축 할 때에 뭐 그때가 예를 들면 2014년, 15년 네. 이때였거든요. 네. 그때 어떤 일이 그랬었냐면 미분양이 계속 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40평짜리 분양가가 9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3천만 원 깎아줄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안 하실래요? 뭐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가 반포에 있는 레미안. 반포 레미안도 미분양 났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했냐면 그 하도 미분양이 나서 난리가 나니까 그 건설 애널리스트들한테
너희가 이거 한 채 팔아오면 우리가 15%씩 줄게 음. 집값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많이- 실제적으로 그 애널리스트가 펀드 매니저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여기를 대미한 걸 이렇게 한번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 건설 그 하는 본부장이 와가지고 설명 다 해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30명 정도 갔던 펀드 매니저들이 한 사람도 한 게 없었는데 왜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가 터미널 옆에 있어서 시끄럽고요, 먼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지었으니까 조경이 잘 나무가 크지 얼마나 않을 거 아니에요. 황당했을 그러니까 황당했을 조경도 안 좋고요. 세식 증후군 있어요. 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서 30명 중에 단 한 명도 하질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이광수 의원님 저도 얘기 들었는데요. 이광수 의원님이 자기도 20채를 받아왔대요. 네. 그래서 자기 20채 팔 줄 알았대요. 그래서 20채를 받아서 친구들한테 다 보여줬대요. 한 명도 한 적이 그럼 없었대요. 누가 샀어요 이 아파트? 근데 심지어는 이광수 의원님도 안 네. 샀대요. 그러면서 가격이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막 나가서 이게 이제 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 오랜 시간 전인 것 같지만 네. 2014년, 맞아. 15년이면요. 얼마 안 됐는데요? 5년 전이에요. 저도 이때 그때 KBS 정말 부동산 잘하는 PD가 저보고 이거 가서 사라고. 왜 안 사셨어요? 저는 용인에 돈이 물려 있어서. 근데 용인 집하고 그렇게 차이도 안 났어요. 열받기 싫이. 왜 안 샀냐? 네. 그 당시에 논리는 뭐였냐면요. 네. 이런 거였어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부동산의 가격은 이제 끝났다? 절대 올라갈 수가 없다. 선대인 씨 얘기인가요? 아니 그게 그 당시의 얘기였어요. 그때는 꽤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네. 시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보면 뭐 끝없이 당장 올라가. 내년도에 끝없이 올라가서 100억 될 거라고 막 네, 얘기해요. 막 서울시 전체에 아무튼 아파트들이 평당 1억씩을 전부 넘어갈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상황이 바뀌어서 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 대책이 안 쓰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지금 가장 위험한 분들은 누구죠? 지금 빚내서 산 한 사람들. 사람들. 지금 산 사람들. 빚을 내서 샀더라도 실거주하면 그래도 그렇게들 괜찮겠죠? 많이 얘기하죠. 근데, 실거주하면 네. 괜찮지. 그런데 아닌가요? 자 한번 생각을 이전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네. 그래가지고 5억에 샀는데 내가 한 3억 정도를 빚을 냈어. 네. 그랬는데 내가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집값이 계속 떨어져서 3억 밑이야. 2억이야. 3억이 됐어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난 2억만큼을 손해를 본 데다가 3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속이. 그러면 이 인생이 앞으로 한 10몇 년 동안 무진장 피곤해져요. 그래도 집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가격이 3억 5천이야. 나는 네. 빚이 3억이야. 그러면 네. 내 거의 지분은 5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네. 3억은 은행 지분이고. 네. 그럼 이게 내 거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아니, 지금 집 사요 말아요? 어떡해요? 영끌하려는 분들 사야 돼요? 매물도 없어요, 근데. 근데 정말 되게 슬픈 게 매번 그래서 이광수 의원님이 매번 하는데 집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하고도 계속 오르잖아요. 계속 올라서.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파요. 옆에서 그래서 보기에, 되게 진짜. 조롱조로 댓글이 많이 달려요.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아직도 폭락론자 말 믿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정말 진짜 그러니까 그 한쪽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 때 네, 상생할 반대쪽 때 방향을 상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한테는 거의 정말 불가능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 끝없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내가 주가를 30몇 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가격만 계속 30몇 년을 봐온 거잖아요. 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끝없이 오를 때. 끝없이 가격이 빠질 때, 높아졌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높아졌을 때. 참 무섭다. 그때는 지금은. 만약에 이게 반전이 되게 되면 대책이 안 서는 형태예요. 지금 같을 때요? 네. 지금 그러니까 같을 때? 지금 보면 막 모든 사람들이 주식과 그다음에 막 열광을 해서 덤비잖아요. 무서워요. 반전이 되면요,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맨 마지막에는 뿌리까지 다 뽑혀야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요. 끝나는데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과정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돼서 죽어나가죠.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식 바닥은 주식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뭐 몇 명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올 때 정도가 바닥이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무서워서 사지 못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뭐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세상이 달라지면 또 달라요. 그냥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3월달에 코로나19 나고 했을 때 무슨 그때. 얘기를 했습니까? 1930년 이래 최대 공황이었는데 그래 맞아. 이게 실제로 미국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었는데. 지수가 최대 낙폭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세계 전쟁 이후. 이제 뭐 자산 가격의 버블이 터졌기 때문에 끝없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장하성 교수가 1930년 이래 공황 온다고 그래서 제가 맞아요. 공개적으로 맞아요. 우리 제목이었어요. 공황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입에 그렇게 올리지 말아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른 신문사에서 그걸 똑같이 물어봐가지고 장하정 교수가 그거에 대한 또 해명 얘기를 하고 했었잖아요. 뭐 말씀하셨어요? 해명. 아니 공황이란 말을 함부로 올리지 말라고. 아,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8개월, 9개월 전에 언제 공황을 맞아. 얘기했냐. 거의 그런 형태. 우리 연초에 근데 공황을 누가 얘기했어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락의 끝은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20, 30대면 우리가 언제나 얘기했던 게 부모 세대보다 가장 돈이 없는 세대라고 했잖아요. 뭘로 돈을 저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부모 세대보다 가난했던 세대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아니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저기 많이들 얘기 뭐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하지만 그냥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시대 때 살았던 사람보다도 네. 6.25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가난했어요. 그 다음에 1920년대에 살았던 미국 사람보다 1940년대에 살았던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가난했어요. 아 그래요? 왜죠?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아니 그 대공황이 나고 아, 굉장히 어려운 대공황 데다가 이후에는 시설업이 그 다음에 엄청 났죠. 40년대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이 나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거를 수습하고 하는 데까지도 또 5년이 넘게 걸렸기 때문에 그 한 세대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네. 그런 거는 자꾸 이제 수식어를 수식어. 네. 근데 저는 땡땡한 그거보다 세대. 근데 그죠? 다른 것보다 제가 봤던 가장 실업률이 높았던 세대이긴 하니까 저로서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 저기 뭐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 건 아니고요. 네, 아니 근데 뭘로 투자하느냐가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카뱅이나 얘네 여기서 제저축은행이나 돈을 되게 많이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떻게 터지냐?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터지냐? 그 어떻게 터지냐? 네. 일단 이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빚을 내서 쭉 해가지고 뭐 주식을 했던 아니면 부동산 했던 뭐 그거 하는데 나중에 이제 주가가 꺾여서 내려가면 내가 그 빌려서 투자했던 거는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 이제 거기에다 신용을 걸게 되면 나중에는 깡통 계좌가 돼서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럼 나한테 남는 건 빚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다가 나의 근로소득이 끊어지는 형태가 되면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때는 그게? 이제 뭐 완전히 그냥 뭐 만세불능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빚을 내서 그 산 집은 나중에 되면 경매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오. 그러면서 그냥 엎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가계 부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 저축은행이 됐든 어떤 사실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 부채 연쇄 부채로.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이제 그렇게 계속 전이돼서 가게 되면 그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빚을 냈는데 자산의 가격이 확 떨어져가지고 다 엎어져서 그 자산 중에 상당히 부실이 되면 그거를 빌려줬던 금융기관들이 부실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만세를 불러버리는 형태가 되면 그때는 이제 금융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난번엔 IMF가 했다 치면 우리 이번에는 누가 해줘요? 나라 모두가 다 빚인데 뭐 안 되면 디폴트가 나는 거고요. 국가 부도의 날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가면 지금 뭐 돈 있는 예, 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풀어서 이제 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우선은 보면 이제 자기 성향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성향이 공격적이다라고 하면 주식해가지고 일발픽도 노린다. 어차피 뭐 인생이라는 게 뭐 아니면 도대체 무슨 개걸뉴스는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나는 정말 이 끊임없이 모아가지고도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제 글로 가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요새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그래요? 갈 수 있다. 나는, 5천만 원 있어도 흑수저. 없어도 흑수저. 나는 처음서부터 내 인생에서 개걸뉴스는 있다. 뭐 아니면 너는 절대 아니다. 모으는 게 최고다라고 해서 계속 되게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하다고 생각해요 기성세대한테. 아니 니네는 기회 많았잖아. 니네는 근데 우리는 없어. 아니 그렇게 그 뭐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항상 기회는 불평등했어요. 언제 그 기회가 평등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근데 이게 부모 세대에 따라서 약간 고착화가 더 많이 됐다는 게 젊은 세대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그렇긴 한데 옛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도 그래요? 내가 저기 직장에 들어가서 4, 5년 동안 제일 그랬던 게 뭐냐면 너무 불평등하다. 아니 집 안 좋고 돈 많은 놈들은 그렇게 해서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 백으로 해서 군대도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보면 회사도 설렁설렁 다니면서도 뭐 아무튼 뭐 그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미국에 유학 간다고 해서 가서 놀다가 오고 그 당시에 제가 따져보면 제일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저 사람들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회는 평등했던 적은 없고 기회는 불평등. 네, 항상 불평등했죠. 그거를 보면 어느 정도 개인이 본인의 힘으로 그거를 조금 좁힐 뿐이지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럼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불평등. 아니 하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네.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네. 나는 지금도 내가 가장 원하는 세상이 뭐냐라고 네. 물어보면 나는 상속세가 90%가 되는 나라를 나는 가장 원한다. 오, 너무 무섭다. 라는 얘기를 해요. 난 지금도 대학교 다닐 때 생각했던 것과 동일한데 부는 2대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90%가 되면요 2대로 넘어가면 그 재산의 1%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100억을 갖고 있어도 자식한테 넘어가는 거는 1억뿐이 안 나와요. 그 손자한테 넘어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멋지다. 재산을 상속세를 많이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마음대로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대학교 등록금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집을 많은 곳에 지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는 맞아요. 것이 사회적인 평등이지. 네, 예. 아니 나는 상속세 내기 싫고 내 자식한테 내 있는 거 어떻게 하든지 물려주려고 생각하면서 사회가 불평등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건데.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풍족하게 쓰라는 거죠. 나는. 네, 그렇죠. 나는 풍족하게. 나는 얼마든지 쓰고 자식. 남은 거 있으면 그 중에 90%는 국가에다 내고 10%는 자식한테 들어가고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누가 네가 쓰지 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네가 번 거 네가 얼마든지 써라라는 거죠. 하긴 그렇게 보면 이렇게 무리하게 물려주려고 하면서 부가 더 고착화되고 사다리가 고착화되고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렇죠.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참 그 부를 세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게 유태인의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부자는 네. 자식은 없다. 오직 유산 상속인만 있다. 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본다고요. 그거를 그렇게 물려줘서 넘겨준다고 해본들 아기 씨앗만 키우는 거지. 그런 거예요. 강남에 뭐 부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죽으면 60%는 재산을 소송이에요.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요. 소송. 그중에 진짜요? 소송을 가는 사람은 20%, 나머지 40%는 중간에 아무튼 합의를 해서 하는데
합의를 하건 소송을 하건 결과는 똑같아요. 음.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형제는 더 이상 보질 않아요. 돈 싸움 하면 진짜 안 본다 기도 안 그러더라고요. 봐. 거기에다가 둘만 형제만 싸우면 괜찮아요. 아, 또 거기에 끼잖아요, 이제. 며느리들이 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절대 서로가 보지 않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부모가 100억의 재산을 물려줬어. 네. 내가 물려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잘 살아. 내가 잘 살아. 잘 살고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가 그죠? 죽고 난 다음에 내 제사도 잘 지내주고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니 날 나에 잘 대한 길어라. 고마움을 좀 가져라. 그런데 자식은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싸우고 결국에 보게 되면 얼굴 쳐다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욕해요. 아, 진짜요? 나 그 한 푼이라도 덜 물려줬다고 욕해.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중에 제일 네. 강한 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왜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어머나 여기까지 가요? 네, 최악이다. 자식이 최악이다. 얼마나 많은데요? 뭐 한 5명? 한 3명? 3-4명 정도 되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잔인하다. 유태인의 속담에 아. 부자는 자식은 없다. 부자는 유산 상속인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뭘 그렇게 못 넘겨줘서 난리를 치고 뭐 그래서 하냐. 한심한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상은 뭐냐면 90%를 90% 상속세. 근데 너무 웃긴 게 자기 재산도 아닌데 이재용 재산, 11조. 많이 낸다고 1,000원 올라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렇게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고민이 부자 걱정.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그 스캔들 날까봐 걱정하는 거고 삼성이 상속세 어떻게 내느냐 걱정하는 거고 당신 걱정하지 않으셔도 삼성에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들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최근에 3프로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이번에 이제 삼성 이제 네. 그 주식 오른 거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이번에 삼성 주식이 막 오르고 있다. 삼성 SDI하고 삼성전자하고 다들 해피한데 딱 이재용. 한 사람만 그 마음이 아프다고 막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댓글로 이재용이 마음이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런 것까지 아니야. 그런 것까지 뭐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거 가지고 누가 질타를 했다는 거예요. 참 정말. 근데 맞는 말이죠. 뭐 아니 11 사실 11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11조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왜 해요? 알아서 하겠죠. 아니 11조는 그냥 100억의 돈을 자기 눈앞에서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100억이 얼마나 될까요? 현금 5만 원권으로 인출하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왜 그러니까 왜 옛날에 저 노무현 대통령과 할 때 대검 저 네. 대통령 그 선거 자금 그 수사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탑차로 실어온 게 1억짜리로 100억이었거든요. 오. 탑차요? 그러니까 탑차에 5분의 1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아, 저 생각났어요. 일이에요, 비타 500 한 박스에 1억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500박스죠. 1억이 비타 500 한 박스가 1억이면 100개. 예, 100개. 그럼 100개 많지 잘- 않네. 많지 아, 않... 탑차에 5분의 1이면 많지 않네요. 그러네요. 낼만하다. 너.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 정리할게요.